안녕하세요. 쿠하 투더골드문 진행의 이정원입니다. FOMC 회의를 앞두고 현재 뉴욕 증시 조금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트위터는 일론 머스크가 단독 이사가 된 후로 지금 도지코인이 상승 모멘텀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비트코인은 2만 달러 선에서 횡보 중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전문가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전문가님, 초아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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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초아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도지의 상승이 정말 눈부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도지가 지금 시총이 이제 100만 달러를 이제 넘으면서 전체적인 시총의 8위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지가 상승이 굉장히 눈부신데 제가 투더 골드문을 통해서 또 이야기했던 코인이기도 하고 제가 83원 때부터 말씀을 드렸던 이제 코인이 130%가 상승을 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도 앞으로도 이런 코인 이제 또 잘 짚어보도록 할 테니까 이제 많은 분들 시청하시는 분들 시청 계속 하시면 정말 좋은 이제 흐름 읽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네, 초아님이 저번 주에 도지코인 설명해 주신 만큼 이번 주에 좀 주말에 큰 상승이 있었잖아요. 확실하게 초아님이 콕 집어주셨던 종목이 올랐으니까 아무래도 투자자분들이 초아님의 방송을 좀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될 것 같아요. 이번 주에도 좀 괜찮은 코인들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괜찮은 코인은 네. 많은데요. 지금 FOMC 금리 인상이 사실 정확한 방향성이 나오기가 조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네. 원래 제가 항상 이제 매주마다 하나씩은 꼭 이렇게 보이는 코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칠리즈랑 이제 도지였는데 둘 다 상승이 워낙 컸었고 이제 합치면 굉장히 큰 상승을 좀 이뤄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어쨌든 수익이 좀 많이 났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기관의 매집이나 아니면 이제 이런 호재로 인해서 작용이 되는 이런 뭐 물량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특징들이 있는 코인들 분명히 있으니까 같이 짚어보면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소량 진입하시고 여러 번 나눠서 들어가시면 수익이 크게 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네, 1부에서는 초아 전문가님과 함께 기본적 분석 이슈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당연히 기관이나 고래들의 움직임일 것 같아요. 현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초아님 고래들의 움직임 좀 어떤가요? 우선은 그 전에 이제 상승의 폭이 워낙 컸었는데 이제 비트코인의 상승폭은 사실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이더리움 쪽으로 좀 물량이 모였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물량이 많이 들어갔다고 하기보다는 당연히 떨어질 줄 알고 숏 물량이 많이 걸려 있었는데 고배율의 숏들이 많이 청산이 되면서 이제 상승이 좀 이뤄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알트코인들 위주로의 상승이 일어났다가 지금 기관의 모습을 같이 지켜보실 건데 사실 기관의 모습이 이렇게 강하게 있진 않거든요. 그 전에 있었던 것처럼 이제 지켜보실 건데 이때 보시면 이제 기관이 마이너스 매도를 강하게 한 다음에 말아 올려졌던 적이 있는데 이때가 상승에 이제 주된 원인들이 기관의 진입이었어요. 그래서 이때를 제외하고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된 이후부터는 계속 이제 기관의 모습이 지금 거의 같이 세볼 건데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10주 이상 거의 미적지근한 반응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분기 정도 이런 애매한 반응을 좀 취하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숏 물량, 강했던 숏 물량과 숏 비트코인의 이제 투자를 좀 없앤 모습 자체가 어쨌든 지금 상황에선 호재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같이 지켜보실 것은 기관이 지금 이제 숏 물량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롱 물량도 저점에서 계속 비트코인을 모아간다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물량은 적죠. 물량은 적지만 이 계속 비트코인이 18점 몇 K, 19K 미만에서 이제 좀 형성이 됐을 때 그 가격대에서 계속 지속적인 매집을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더리움은 이제 같이 보실 건데 이 마이너스가 워낙 컸었습니다. 그 전까지 원래 매도가 너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를 걷어낸 것 자체만으로도 이제 굉장히 이제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이는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같이 긍정적으로 좀 보실 거는 숏 비트코인이 지금 조금 감소를 하고 있어요. 하락한다는 거에 조금 강한 베팅을 걸었다가 그것이 점점 감소한다는 것은 결국적으로는 FOMC 이후로도 이제 저번처럼 너무 그런 빅쇼트가 일어나거나 이런 가능성은 조금 줄어들었다.
판단이 되는 거죠. 지금 고래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숏 청산 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롱 포지션 쪽에서 좀 저점에서 매수하는 물량들이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다. 이 부분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승할 수 있다라고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이슈들 정말 많았습니다. 빅테크의 실적도 있었고요. 또 GDP 발표도 있으면서 좀 굵직하게 좀 많이 봤었는데 저번 주에 흐름은 좀 어땠나요, 초아님? 우선은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런 나스닥과 항상 같이 가는 모습을 비트코인이 많이 보여줬었는데 이 도미넌스의 영향을 좀 많이 봤거든요. 비트코인의 상승장이 이끌어지면 이런 나스닥과 같이 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 장이 연출되었던 대부분 시장이 이제 그런 전체적인 FOMC 금리 인상이나 이런 영향이 있었던 날이죠. 그렇게 전체적인 거시경제에 이슈가 있었던 그 시즌쯤에 이제 그런 비트코인 위주의 도미넌스가 상승을 하고 그러면 나스닥 위주의 이제 연관성이 생기면서 커플링이 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지난주에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이더리움이나 다른 쪽으로 좀 흡수가 되면서 좀 비트코인의 자체적인 그 영향력이 조금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나스닥이 이제 그 전에 사실 금요일 날 마감은 좋게 했지만 목요일에 굉장히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 이유가 방금 말씀해 주셨던 이런 기업들의 이제 빅테크 기업의 어닝 실적이 있는데 이 어닝이 사실 좋지 못하게 나왔어가지고 그래서 하락을 했다가 이제 목요일 날 조정을 받고 금요일 날 이 저항대를 맞았기 때문에 당연히 상승을 했죠. 그리고 그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금요일 날 상승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이 주말까지도 나스닥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상승을 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게 그대로 됐죠. 이제 상승의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같이 올라갔던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제는 당연히 그러면 우리 수순으로 봤을 때 이제 상승해서 저항대에서 맞고 올라갔다면 이제 위에서도 또 눌려줄 타이밍이죠. 그래서 이제 어제인데요. 어제 나스닥이 사실 좋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저항대에서 맞고 올라가지고 지지선에서 또 이제 좀 눌러주고 이런 모습 보여줬는데 이런 모습들 자체가 이제 사실 이런 비트코인의 영향을 원래는 더 줬었어야 되는데 알트코인 위주로의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 지금 이런 시총이 가벼운 코인들 위주로의 펌핑이 일어났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상태에서는 사실 매도를 위한 움직임이지 그 이상의 상승으로 이제 바로 직결되긴 조금 어렵거든요. 어쨌든 비트코인이 먼저 상승을 해줘야지 다른 것들에게 양분이 되는 그런 모습이 점점 보이는데 비트코인의 위주의 그런 도미넌스가 어쨌든 지금 기관 입장에서도 비트코인 위주로 좀 매집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조금 더 떨어져 줬다가 비트코인만 혼자 달려갈 때가 있어요. 그걸 확인하고 이제 다른 이제 이더리움이나 아니면 가벼운 이제 시총이 가벼운 알트코인이나 그런 순환 매매 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비트가 올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같이 살펴보셔야 되는 건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좀 중요한 시점인 것 같고 그래서 나스닥과 같이 이제 FOMC 금리 인상은 또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중요한 이슈죠. 그런 경제 이런 이슈가 있거나 하는 상황이면 비트코인이 또 따라가는 모습 많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럴 땐 이제 이런 나스닥과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같이 비교하시면서 좀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거시경제 이슈를 좀 살펴볼 때는 우리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가는 것도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나스닥과 커플링이 돼서 우리가 움직임을 같이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저번 주 시장 상황은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 쪽으로 도미넌스가 확 쏠린 모습이었기 때문에 수급이 비트코인으로 좀 안 들어온 모습입니다. 따라서 좀 디커플링 현상도 보인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가 거시경제 이슈를 좀 파악하면서 보려면 비트코인 쪽으로 좀 물량이 들어와야 된다는 점 하지만 아까 전에 봤듯이 기관이랑 고래들의 이런 저점 매집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심하셔도 좀 될 것 같습니다. 빅테크 실적들이 좀 안 좋게 나왔다고 하는데 사실 어닝 미스도 약간은 보였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선 지난주에 경제 일정이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요하다고 하면 많고 이제 적다고 하면 적을 수 있죠. 그런데 같이 살펴보셔야 될 거는 GDP랑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PC 개인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 이것들이 결국 방향이 흘러가는 건 그래서 금리 인상 얼마나 할 건데 이 물음의 대답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이제는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실증이 나죠. 이렇게 많은 지표를 보고 결국엔 금리 인상 하나를 보는 거고 그전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금리 인상 전후로는 말을 할 수 없는 블랙아웃 기간이 네. 존재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꾸 살펴보고 한다는 것은 이게 GDP 실적이 어떻게 나왔냐 저렇게 나왔나 이런 게 아니라 네.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결국에 금리 인상이 75bp가 된다고 했는데 그게 얼만큼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인데가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경제 일정보다는 저번 주는 사실 빅테크의 실적을 위주로 좀 보셨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나스닥이 이제 비트코인이 만약에 조금 더 도미넌스가 높았다면 나스닥의 실적과 굉장히 밀접하게 영향을 받았을 거고 네. 목요일날 나스닥이 거의 10% 가깝게 하락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켜봤다면 비트코인 역시도 그만큼 떨어졌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죠. 사실 더 떨어졌어야죠, 사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은 이더리움이나 아니면 더 훨씬 가벼운 코인들 위주로의 물량이 들어갔다. 그리고 그것은 방금 이제 우리가 말했던 도지나 이런 호재들이 많았거든요. 그 네. 주말에 특히 목요일날 호재가 많았기 때문에 이제 뭐 트위터 인수라든지 아니면 스페이스X나 이제 테슬라에 조금 이런 도지를 결제 도입을 한다든지 그리고 네. 트위터에 그 결제 시스템을 뭐 같이 한다든지 이런 식의 시장의 호재가 돌면서 아 그러면 지금 저점이구나 생각하던 많은 투자자분들의 유입이 증가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좀 수급이 몰리면서 오히려 디커플링 현상이 좀 강하게 발현이 됐고 네. 이 비트코인 자체로는 사실 금액대가 방어가 잘 됐고 상승이 좀 잘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같이 살펴보실 것은 빅테크 실적은 같이 보지만 이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테슬라 모두 결국엔 비트코인에 어떤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인데 이런 것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테슬라 때는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그죠. 확실히 도지코인이 있기 때문에 테슬라도 좀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맞아요. 다른 기업들의 실적 사실 우리 시장에 반영이 된 부분도 있나요? 그렇죠. 테슬라는 네. 사실 매도 먼저 맞은 거죠. 그래서 19일 날에 나왔기 때문에 그 네. 전주에 나왔던 거고 이제 좀 사실 상승의 재료로서 소진될 수 있었던 충분한 기회였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배송의 문제 그때 말씀드렸던 네. 여러 가지 맞아요. 문제들로 인해서 테슬라가 이제 실적을 충족을 하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다른 기업도 그러면 테슬라가 이렇게 됐는데 다른 기업도 비슷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이제 테슬라,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렇게 중요한 빅테크 기업 5개가 전체 나스닥 시총의 25%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떨어지면 결국에 다 끌어내리는 장이 될 수밖에 네. 없거든요. 그래서 같이 살펴보실 건 이런 실적이 지금 알파벳 쪽으로는 좋게 나오지 못했어요. 특히나 네. 알파벳이 매출 증가율이 41%에서 6%대로 떨어졌다는 것은 네. 정말 많은 좀 하락을 했다는 거고 좀 같이 그나마 우리가 좀 호재로 작용을 했을 것이다 생각이 되는 건 클라우드 매출인데요. 네. 이 구글의 클라우드가 우리 아시다시피 코인베이스에서 이제 좀 네. 활동을 해서 맞아요. 지금 이제 거래를 코인으로 할 수 있게끔 맞아요. 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송금형 코인들이 상승할 수 있다라는 네.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클라우드 매출이 근데 66.9억 달러를 예측을 했는데 그것보다 높게 모습을 보이는 것이 보였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클라우드 자체는 이렇게 우리가 이런 팬데믹이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경험했을 때 굳이 이제 밖에 나가지 않아도 처리할 수 있었던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발견되면서 네. 아 그럼 집에서도 좀 일할 수 있겠네라는 생각이 들면서 클라우드에 접속할 수 있는 사람들이 증가를 한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업무의 효율성의 증대와 좀 방식의 변화로 클라우드 매출이 다른 데도 많이 늘어났어요. 네. 근데 구글은 클라우드 매출이 사실 좋지는 않았어요. 그 전에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곳에 많이 밀렸었던 네. 이제 아마존 그런 쪽에도 좀 맞아요. 클라우드가 밀렸었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네. 매출에 어쨌든 상승이 이제 상승이 있었다는 것도 네.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코인의 어쨌든 사용처가 지금 네. 매출이 증대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거고요. 좋진 못했어요. 나스닥은 이제 알파벳 어닝 미스가 강하게 네. 나왔기 때문에 이제 거의 알파벳은 10% 가까운 하락. 그죠. 나머지 네. 애들도 적어도 7%, 3% 아무리 적어도 3% 이상의 하락이 나왔는데 그것에 비하면 테슬라 때에 비하면 조금은 덜 이제 민감한 반응을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네네. 여러 가지 알트코인들의 호재들로 인해서 좀 디커플링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뭐 테슬라는 도지코인에 많이 영향을 받는 기업이었고 이 부분은 좀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알파벳의 매출인 것 같습니다. 현재 뭐 실적은 어닝미스가 나와서 안 좋게 나왔을지 몰라도 세세하게 뜯어봤을 때 구글 클라우드 쪽에서 많은 상승이 보였던 것 같고요. 이 부분 구글 클라우드가 이번에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을 사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좀 강력하게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유일하게 매출에서 올랐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는 점까지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여졌고 도지코인 정말 큰 상승 보여줬는데 에이다 측에서도 우리 도지코인과 좀 협업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찰스 호스킨스가 좀 말한 만큼 확실하게 좀 시장에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저번 주에 또 초안님께서 딱 80원대에서 딱 찍어주셨는데 200원대까지 좀 큰 상승 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겠는데. 그렇죠. 네. 테슬라가 트위터를 인수한다고 이야기한 것 자체는 네. 사실 그 전에도 있었던 맞아요. 일들이고요. 그 주가를 같이 좀 보실 건데 테슬라는 항상 이렇게 주가를 방어하기 위해서 좀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테슬라를 이렇게 보시면 결국에는 하락의 폭을 좀 감소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많았었는데 근데 사실 테슬라가 이제 트위터를 인수하고자 하는 목적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 이상으로 또 이제 상승이 있을 것이냐. 네. 그래서 거기에 무슨 이유로 이렇게 상승하냐라는 것들이 여기에 좀 좀 닿아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트위터 인수 목적을 좀 보실 건데 이거 다 읽으실 필요는 없고요. 이제 좀 정리를 해보자면 트위터를 이제 영상에 관련된 이제 매체로 좀 사용을 하려고 한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트위터 직원을 8,000명에서 3,000명으로 줄인다는 이야기를 맞아요. 했었거든요. 구조 조정이 좀 불가피할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강한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많이 필요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안에 AI나 뭐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고 네. 이제 좀 그런 것들의 모습 보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래서 여기에서 코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또 중요한데 이 플랫폼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많은 투자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런 투자처 자체 이런 이제 SNS 자체가 사실 그 전에 일론 머스크가 이루어내고자 했던 것들이 항상 그런 발목을 잡는 게 네. 언론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맞아요. 이런 언론 자체, 그런 코인 커뮤니티 자체를 좀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좀 강한 것 같고요. 네. 거기에 코인이 이제 어떤 방식으로 좀 끼어드느냐는 이제 다시 말씀드릴 건데 지금 이렇게 뭐 메시지를 보내거나 이런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거나 할 때 지금은 뭐 다른 땡스타나 이런 데서는 이제 그냥 무료로 DM 보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트위터나 이런 데는 지금 현재 좀 돈을 낼 건데 이제 DM을 보낼 때 비즈니스 DM을 보낼 때 돈을 낼 건데 그때 이제 좀 도지를 사용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이런 도지에 대한 이제 지불 방식으로서 계속 언급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엔 코인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그래서 어디다 쓸 건데 사용처의 맞아요. 불명확함이 너무나도 문제가 됐어서 제가 그 샌드박스 이야기 드리면서 그 메타버스 섹터가 올라야지 다른 코인이 상승할 수 있다는 이야기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결국엔 사용처가 분명해진다면 그 코인은 상승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사면은 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이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하는 것들 그리고 이런 인수를 한다는 것 자체뿐만 아니라 그 넘어서도 지금 사실 이루고자 하는 것들 대부분이 이제 좀 코인 쪽에 연결이 또 되다 보니까 이제 지각 개발을 또 하고 있다. 이런 소문도 또 돌고 있고요. 이런 상황 때문에 도지 쪽에도 지금 굉장한 상승이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트위터를 인수한다는 처음에서는 반응이 좋지 않았고 그때 좀 철수를 했었죠. 그러다 이젠 좀 다시 얘기를 했고 그때는 지금은 이제 시장이 좀 좋게 받아들인 거는 아무래도 그런 사용처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겠다. 그리고 주변에서 생각했을 때도 이제 미래에셋이나 다른 기관들도 붙어서 이제 거기에 있었던 부채나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보면 좀 가볍게 인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 때문에 이제 그전에 있었던 문제들을 좀 해결하고 진입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좋구나. 그리고 또 기관의 유입이 또 증가를 했구나. 그리고 시총이 또 8위로 올랐구나.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도지가 또 더 오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있는 거고요. 저 또한 이제 도지가 지금은 당장 올라가긴 힘들고 여기서 좀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이 물론 필요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사용처가 분명해진 것에 정말 큰 네. 박수를 보내야 할 시점이고 도지는 사실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강해요. 아, 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제 뭐 아페이스, FOMC나 이런 것들도 있고 그 전에 리플이 상승 막 강하게 했을 때도 지금 현재는 네. 좀 소강 상태를 보내면서 조금 지나고 있는데요. 이 도지 역시도 지금 입장에서는 당장 올라가기는 어려워도 여기서 횡보를 하고 매물대를 소화를 하고 이제 좀 받아내면서 기관이 유입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더 큰 상승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현재 트위터 일론 머스크가 인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분명하게 영상 매체 쪽으로 좀 발전시키려는 모습이었고요. 이번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또 인원 삭감도 있을 겁니다. 또한 11월 8일 이때 미국 중간선거 날인데 이때 비상장 주식으로 좀 바뀌면서 좀 대대적인 변화를 이뤄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도지코인이 우리 트위터에 이게 들어가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가 가장 좀 중요하게 볼 것 같은데 그게 우리가 결제 코인이나 송금 코인으로 좀 사용이 되면서 도지의 사용처가 확실해진다는 점에서 큰 호재로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정말 큰 이슈였고요. 계속해서 아직 FOMC 회의가 목요일에 11월 3일에 있을 겁니다. 이번 주 주요 일정들도 같이 살펴볼 텐데 초아님께서 좀 살펴주시죠. 이번 주에 있을 중요한 네. 경제 일정은요,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두 가지고 첫 번째는 이제 방금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던 미국 금리 결정과 기자회견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고용 지표입니다. 아, 매일매일 고용에 관련된 지표가 있는데 고용을 나타내는 지표가 사실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고용이 연결되는 게 많아서 실업수당을 당연히 청구하겠지. 네. 그렇게 고용이 뭐 해고가 됐거나 하면 청구를 하기 때문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있고 그리고 비농업 고용지수도 있고 실업률 지표도 있고 이런 것이 지금 보시다시피 매일매일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에 관련된 지표와 이제 비농업 지수 그리고 전체적인 것들을 보시면 이제 구인 이직 보고서까지도 있고 그래서 매일매일 있는데 이것을 다 볼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금리 결정과 비농업 고용 지표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제 목요일과 금요일 날 좀 이슈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같이 살펴보셔야 되는 게 지금 유로존의 좀 경제 상황이 좋지가 못해서 네. 유로존의 이제 GDP나 CPI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보다 훨씬 더 낮게 나왔죠. 그래서 네. 거의 11개월 동안 계속 연속으로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영향을 받을 것이 결국 무엇인지를 같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살펴보신다면 그 전에 우리가 금리 인상이 있기 전에 CPI라는 걸 발표를 하잖아요. 네. 인플레이션율을 발표를 하는데 이때 문제가 많이 되었던 것이 서비스였다. 그리고 서비스랑 이제 집이죠. 렌트비가 이제 좀 많이 나왔는데 그것이 좀 많이 가라앉지가 않아서 근원 CPI가 계속 오르고 있다라는 네. 말씀드렸는데 근원 CPI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고용 지표가 떨어져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고용이 좀 잘 되지 않아야지 이제 서비스의 비용이 낮아질 거고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톱니바퀴가 맞아 들어가는 것처럼 네. 전체적으로 좀 떨어지는 모습 보일 건데 근원 CPI가 사실 조금 좋지 못하게 나온 상황이어서 이제 FOMC 금리 인상 이후에 또 고용지표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때 또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표가 사실 계속 좋게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좀 가시감을 느끼는 거죠. 이게 맞나? 네. 이게 이렇게 어려운데 이게 맞나라는 생각을 계속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용지표가 계속 중요하고 이 75bp 인상을 지금 몇 번이나 할 것인지 이런 것들 역시도 이제 CPI가 어느 정도 잡혀야 되는 네. 그런 것이 좀 있기 때문에 고용지표와 거기에서는 큰 영향을 좀 끼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사실 뭐 이렇게 금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고용 지표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고용이 계속 버텨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계속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아직도 경기가 어렵지가 않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거기에 플러스로 이렇게까지 올렸는데 고용이 유지가 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시장이 좀 네, 괜찮다라고 그리고 이게 생각할 수 있어요. 거짓이라고 네네. 생각하게 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플러스로 말씀드리면 이 시장이 지금 원하는 바는 결국에는 어느 정도 약한 이제 경기 침체거든요. 경기 네. 침체가 조금 있어야 맞아요.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게 조금 불가능하다라고 좀 판단이 될 때도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고용 지표 자체적으로 문제가 결국에는 이제 미국에서는
우리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 고용 지표가 낮아진 상황이라면 어려우니까 조금 덜 줘도 네. 임금을 조금 덜 줘도 하게 되는데 이게 좀 지금 괜찮다 생각이 들면 임금이 높아야지 일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약한 경기 침체가 필요하다는 게 네. 결국에는 이제 싼 값에 일을 할 수 있는 노동력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거를 좀 채워줄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그런 것이 충족이 안 되면 결국 전체적인 CPI의 인상으로 이뤄진다는 거죠. 네, 맞아요. 확실하게 어쨌든 이번 주에 나올 금리 인상은 75bp가 사실상 확정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12월이 50bp냐 75bp냐 이걸로 좀 논쟁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내년 3월까지 금리가 4.75에서 5%까지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상치가 좀 높게 나와서 네, 조금 맞습니다. 더 오를 가능성은 좀 있는 건지. 네, 골드만삭스 예측치를 좀 살펴보실 건데요. 네. 지금 75bp를 연속 5번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기까지 왔죠. 그래서 여기 75bp를 할 거고 네. 그 다음에도 75bp를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나서 내년부터 소강세를 조금씩 보일 거다라는 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근데 금리 인상만 한다고 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문제들이 결국엔 전쟁이 있고 네. 이제 유로존에 또 CPI가 또 높게 나온 것 자체도 사실 전쟁의 영향이 크거든요. 네. 그래서 또 곡물 수출을 또 제한을 하고 있고 이런 모습이라면 결국에는 이런 예측치와 반대되는 입장도 또 분명히 생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입장에서는 사실 말씀 주신 대로 다음 연도부터는 좀 약세하게 조금 네. 적게 하겠지만 이번 연도까지는 75bp를 하면서 강하게 좀 유지를 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이 사실 네. 75bp를 한다는 이제 예측치가 이미 그 전부터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미 시장에 선반영이 됐다는 이제 말씀도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게 그 전에 이미 쌓였던 거죠. 그래서 네. 이런 4%대가 돌파가 된다면 어떤 모습이 될지 아직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 이후로의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되고 아. 만약에 이 이후로에 이제 지금까지 쌓아왔던 탑이 무너졌기 때문에 여기서 또 이제 어떤 모습을 보일지 같이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금리를 올리는 것과 또 CPI 지수 계속해서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우리가 다음 주에 정말 중요한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바이든이 집권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측에서 지금 좌석 확보를 하는 게 가장 최우선일 것 같아요. 네, 우선은 네. 공화당이랑 민주당의 지지율의 차이를 이제 네. 저번이죠. 10월 달에 이제 중간 선거 진지율을 좀 살펴봤거든요. 근데 네. 민주당이 6%포인트가 이제 공화당보다 적게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집권당보다 네. 공화당의 인기가 더 많은 건데 원래 경기가 어려우면 그죠. 네, 좀 그렇게 야당이 될 수 조금 있죠. 더 우세할 수밖에 없죠.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측치를 좀 네. 보실 건데 예, 그래서 좀 같이 살펴보실 건데 지금 집권하고 있는 당에 반대되는 이제 그런 것을 조금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살펴보시면 이제 상원과 하원 의원의 분포도를 좀 보실 건데요. 네. 이 분포가 이제 사실 그 전에 191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제 그 집권하고 있는 당에 반대되는 세력이 항상 이제 분포도가 좀 많았어요. 네.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이제 바이든 대통령 전에 있었던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대통령 이제 모두 보셨을 때 이제 이런 공석이 63개의 좌석 아니면 40개의 좌석 이상이 이제 그 집권하는 당에 반대되는 당으로 이제 많이 갔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역시도 이미 예측치 자체도 공화당이 조금 더 우세할 것이다라는 판단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뺏기게 된다면 좌석수가 좀 아무래도 공화당 쪽이 유리할 것이다라는 판단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같이 살펴볼 것은 파월 의장 역시도 지금 연임을 한다면 파월 의장도 다음 연도죠. 그때 또 이제 연임이 있는데 그 이미 2번 연임을 했어요. 그래서 연임을 했을 때 당시에는 공화당이 아니라 이제 민주당이 아니라 공화당 쪽의 인물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파월 의장이 유리한 쪽으로 발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어느 정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유엔에서도 그만 금리 인상해라라는 이야기를 미루어 봤을 때 지금 각자에 있었던 지자체나 이제 이런 정부들이 결국에는 이제 이익이 충돌하는 지점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눈치를 안 볼 수는 없어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야기를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많아요. 네. 지금 파월이 그러니까 초원님 말씀은 현재 지금 그 공화당이 집권할 시절에 그러니까 트럼프 시절에 파월이 일단 임명이 되었고 지금까지 좀 유지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계속해서 경기가 어지러운 상황일수록 지금 공화당 쪽으로 좌석수가 몰리고 표수가 몰리기 때문에 오히려 파월한테 좀 유리한 입장일 거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파월이 이제 막연하게 너무 좋게 얘기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는 건 조금 이제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그 파월 의장 역시도 또 임기가 별로 안 남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파월 의장이 유리한 방향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사실 이런 것까지 봐야 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맞아요. 그래도 이제 그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 따라서 이제 좀 그런 코인에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런 것도 보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결국에는 이제 주변국도 살펴보면 보통 대부분의 임기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맞아요. 유엔 이런 이제 유럽 연합과 그리고 중국 브라질 이런 총선 역시도 겹쳐져 있었거든요. 그 전에 이제 살펴보신다면 우리 영국 총리도 바뀌었거든요. 영국 총리도 바뀌었는데 친암호화폐적인 총리가 됐어요. 그래서 그 전에도 이제 재무장관 시절에도 지금 뭐 암호화폐 서비스 기업에 투자 여건을 조성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했고 그리고 또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도 했고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것을 미루어 봤을 때 결국 정권이 코인에 이제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끼치는 영향 무시할 수 없다. 확실하게 이번에 영국에서도 총리가 좀 변화하면서 이번에 암호화폐를 좀 좋게 분석하시는 총리가 좀 되신 것 같아요. 이번에 스낵 총리죠. 인도계 총리가 되면서 암호화폐 쪽으로 좀 더 발전할 가능성이 있고 또 영국 측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암호화폐에 좀 선두주자에 서겠다. 라고 좀 공표를 한 것 같기도 해요. 물론 우리 시장엔 좋겠지만 영국에서도 전 총리, 트러스 총리가 좀 감세안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정책 실패로 좀 평가가 됐잖아요. 그렇죠. 네. 이번에 좀 총리가 바뀌면서 그래도 우리 시장에 괜찮게 좀 흘러가고 있다는 점까지 좀 봐주면 좋을 것 같네요. 실제로 그쪽으로 돈이 들어가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랑 메타버스 섹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같이 좀 상승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준 것도 이제 이런 정권을 무시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특히나 유로존은 좀 CPI가 역대 최고로 상승률을 많이 보이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눌러줄 건데 그래서 어떤 해결안을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해결책으로 많이 대두되고 있고 해지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의 영향이 또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은 이제 유입이나 이런 것들을 야기시킬 수 있어서 같이 살펴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런 미국이나 유럽연합과는 반대로 중국이나 뭐 브릭스 계열의 정권 교체 역시도 이제 일어났는데 교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연임이라고 판단하는 게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진핑 역시도 3년임을 했고 그리고 그 브라질 역시도 대통령이 지금 3선이거든요. 그래서 둘이 비슷해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또 이제 흘러갈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사실 실망감이 좀 있었어요. 그전에는. 이제 좀 중국에서도 시진핑이 3년임이 되면서 그러면 정책에 변화가 없겠네. 그래서 이제 장중에 알리바바나 이런 다른 회사들이 10% 이상의 폭락을 했거든요. 역시나 이제 좀 기대감에 못 미쳤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한 거고 다른 브라질 역시도 사실 3선이라고 했을 때 좀 이제 여러 갈래에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그러면 또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변화가 없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암호화폐 쪽에서는 브라질 대통령이 그전에 이미 좀 친암호화폐적인 발언도 했고 그리고 사용자 역시도 250%가 몇 달 만에 증가를 했고 그런 것 자체가 이쪽에 조금 이제 많은 유입세가 또 유입이 될 수 있었던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유입에 관련된 코인이 무엇인가 라고 또 생각을 해보자면 칠리즈가 있거든요. 그래서 칠리즈. 그래서 이번에 큰 상승 보여준 건가요? 네, 맞아요. 그 칠리즈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월드컵 수혜 종목이라고 많이 생각하시는데 근데 플러스로 브라질과의 연결성이 가장 많은 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근에도 뭐 펜토큰을 뭐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내부에서 또 이제 브라질과의 연계성을 계속 이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칠리즈 역시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연결성이 있는 코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만약에 월드컵 수혜 종목이라면 코인이 칠리즈만 있는 건 아니 다른 것들 상승 그렇게까지
크지가 않았기 때문에 네. 왜 칠리즈만 이렇게 상승을 많이 했느냐라고 생각해 보신다면 결국에는 그 위치도 그랬고 저항대 이제 있었고 그리고 지지선이 있었고 그리고 많이 빼준 것도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런 정권과도 연결이 또 있을 수 있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일부에서 오늘 거시경제 이슈와 함께 코인 이슈까지 좀 살펴봤는데요. 정권이 교체되면서 우리 암호화폐 쪽으로 시장이 좀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점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